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최근 대폭 완화된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등으로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속칭 빌라왕으로 비롯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보험회사에서 신청한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경매 시장은 연초부터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송승연의 집담에서는 다양한 이슈로 화제가 된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주연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또 뉴스원 정진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역대급 규제 완화 속에서 2023년 맞은 경매 시장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동안 외면받던 부동산 경제 시장이 다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택 시장 전체가 이게 주춤하면서 경매에 나온 물건도 연이어 유찰되면서 입찰가격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청약이나 매매 등을 통해 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 낙찰률도 2배로 뛰는 등 시장에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경매 시장 인기꾼 이유는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경매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낙찰률이 좀 급속도로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해 6월 56.1%였던 낙찰률이 7월 들어서 절반의 26.6%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11월에는 14.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경매로 나온 물건이 좀 세준이 찾지 못하면서 최저 경매가율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지자 이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던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 몰리는 겁니다. 이 수개와 위축돼 보이던 아파트 경매 그리고 공매 시장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는데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가격이 하향조정된 물건 중심으로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공매 낙찰가율도 6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1.3 대책 등이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이 주택 시장 분위기가 전환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장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낙찰률은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뭐 경매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좀 약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한창 상승기 때, 부동산 상승기 때 뭐 낙찰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1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70%대, 그다음에 뭐 경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아무래도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행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장이었을 때는 사실 12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었고 그때 오히려 경매 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핫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낙찰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마저도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약간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래도 어쨌든 이런 그 하락장 안에서도 경매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화랑이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뭐 내용이 있을 거고 배경이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화랑이라는 평가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화랑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까 영훈의 말씀대로 지금 관망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매라는 것 자체가 6개월 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이 완전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낙찰을 처음에 한번 손을 댔다가 낙찰 돈만 날리는 경우 상당히 있거든요. 최근에 인천 연수구에서 모 아파트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속도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그 물건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걸 다 보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서울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물건에 이제 사람이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이 낙찰가율이 이제 고금리나 이자 부담이 이제 발목을 잡아서 과연 섣불리게 던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래서 이 시드머니가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막 유튜브에서 맨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을 좀 많이 모아놔라. 언젠가 한번 쓸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이 돈을 모아라. 이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시장에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낙찰가율은 뭐 계속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 낙찰가율만 가지고만 이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올해 부동산이 상당히 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경매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세도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유튜브에서 뭐 자금력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유튜브의 입장도 아주 뭐 좀 시장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되는 부분일 것 같고 또 경매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뭐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가 바라보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네.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뭐 화랑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어떤 시장이냐면요. 줍줍 시장이다. 줍줍. 네, 그렇게 약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좀 지역적으로 나눠 보면은 뭐 네. 경기권, 서울권, 서울에서도 강남권과 비강남권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뭐 2, 3회 유찰된 그런 물건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아, 그래요? 근데 몰리는데 2, 3회 유찰됐다고 해서 무조건 몰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학군지라든지 네. 교통이 좋아지는 곳 이런 것들에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KB 시세 9억 이하 그런 아파트에 이제 많이 몰리는 걸로 보이고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강남권이 아닌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곳들 좀 이제 많이 떨어진 물건 중에서 그런 것들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요.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해서 또 이제 낙찰가율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비교적으로 약간 낙찰가율이 높은 곳은 강남권이에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 대비 한 번 떨어지면은 그 갭이 커지거든요. 금액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강남권에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아직 상당히 있어서,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임대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강남권에 계속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낙찰가율은 다소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도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한 달 새 낙찰률이 2배가 올랐다, 이 경매 시장에서. 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2배씩 오르는 뭐 배경이 뭘까요? 그리고 이런 뭐 경매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 관련돼서 특징들이 있으니까 2배씩 오를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글쎄요, 뭐 2배 올랐다, 또 이 매물의 특징, 그 배경,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11월 낙찰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44%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작년 12월 달에는 17.9%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사실 이거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기저가 2021년. 있네요. 조금 그렇죠. 약간, 예. 20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 아파트가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낙찰률이. 그러니까 뭐 10건이 나오면 8건이 낙찰이 네. 됐죠. 이제 첫 회차에.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40%대인데 뭐 반등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은 아닌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 이제 유찰이 되면서 그 저가 매물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이제 다수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경매 물건의 특징을 뽑자면 뭐 어떤 뭐 경매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채권을 못 갚아서 이제 경매로 나오는 건데 약간 2021년도 상승장과는 약간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그때는 경매로 나오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충분히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오히려 경매로 나왔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채권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경매 시장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런 모습이 약간 상승장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예전에 한 80% 얘기했다 17% 내렸다가 최근에 또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시장을 볼 때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달 수도권 세입자 있잖아요. 네. 세입자 경매 신청이 81건이래요. 네. 거기서 내용들 보면 이게 작년 대비 61%가 증가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상대로 신청한 강제 경매 건수가 107건으로 집계됐는데 네. 지난해 12월 57건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허그가 경매 신청 아파트와 빌라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40건이 그쳤지만 2021년에는 347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05건으로 좀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허그가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주택은 아파트가 70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고 그리고 다세대는 32건, 연립 2건, 주상 2건을 집계됐습니다. 어쨌든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한 거고 그리고 이 허그가 어쨌든 이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경매등을 통해 보증을 회수하죠.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사고액과 대입 변제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된 집합 건물도 지난해 9월 1,697건에서 10월에는 1,700건, 그리고 11월에 2,100건, 12월에 2,300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 회수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빌랑 또 김모 씨가 소유했던 다세대 주택도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지만 세 차례 유찰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집을 매수한 사례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태는 계속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우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 드리기 전에 한번 좀 여쭤보면은 강제 경매라는 거 얘기 주셨는데 강제 경매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는 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임의 경매는 우리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건데 강제 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아니고요. 어떤 개인 채권에 의해서 그걸 변제하지 못해서 따로 뭐 임차 보증금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걸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 거를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뭐 투자 시장으로 한번 봤을 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쨌든 아파트나 이런 것도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렇죠. 때문에 경매를 많이 바라보는데 그 유찰을 한 2번 정도 하면은 반값이 된다, 반값 아파트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반값 아파트니까? 근데 일단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경매가 처음 감정가로 나오면은 그게 100%거든요. 네. 근데 법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뭐 서울, 경기 대부분은 보통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이 됩니다. 만약에 뭐 감정가가 10억이라면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8억부터 시작을 하는 네. 거죠. 근데 8억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거기서 20% 저감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6억 4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뭐 인천, 수원이나 뭐 부천 같은 경우는 30%씩 저감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저감이 되다 보니까 반값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시세를 정확하게 대비하느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정이 매겨지고 나서 경매가 진행하기 전까지는 6개월, 최소한 6개월이 네.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상승장이었다 그러면 감정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뭐 아파트값이 하락장이다 그랬을 때는 감정 가격은 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세 대비 반값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감정가 대비 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뭐 조금 싸게 산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매에 낙찰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참 잘못했다, 낭패 온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뭐 좀 유의할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임차인 단지 가격이 좀 저렴해 본다 이유로 무조건 덜컥 입찰에 참여했다가 이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의 전세 보증 금액이 합산할 경우 부동산 시세보다 비싸게 살 수 있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입주 당시 매매 시세가 2억 원, 여러 번 유찰을 거쳐서 최저 유찰 가격이 7천만 원 됐을 때 우선 7천만 원 좀 싸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2억 원짜리 부동산 경매에서 2억 2천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낙찰가가 7천만 원에다가 임차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하면 좀 비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시간 차이를 얘기했는데 이게 예전 6개월에는 상당히 싼 가격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싸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천 연수구 S 아파트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요.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서 포기한 재매각 건이긴 한데
지난해 12월 1일 인천지법 경매 16개에서 낙찰됐던 이 아파트에 무려 34명이나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두 차나 유찰돼서 감정가가 9억 2천만 원에 49%인 4억 5천 80만 원대 입찰할 수 있어서 좀 싸게 살 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게 돼서 사람이 몰렸는데 낙찰자는 6억 2천만 원 정도 쓴 분이 당첨이 됐어요. 하지만 이분이 낙찰했지만 잔금 내지 않아서 결국에는 9천만 원 입찰 보증금만 어쨌든 보냈습니다. 날려보낸 꼴이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단지의 또 같은 크기가 낙찰로 매매 시장에서 이 단지의 같은 크기가 6억 원에 거래되는 시장 상황이 있었게 되니까 이게 6개월 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쌌다고 했지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얼추 맞춰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님 말씀대로 이런 들은 거 오라고 내려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또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뭐 가격 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 같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지금 경매 상황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낭패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여러 이유들이 있을까요? 왜 그 뭐 싸다고 무조건 경매 받지 말아라 하는 건지? 거기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약간 덧붙이면은 네. 요즘 참 낙찰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거래 가격은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또 막상 그 단지에서 시세를 조사해 보면 매도 호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입찰하는 분 입장에서 뭐가 시세를 봐야 하는지 실거래가 된 걸로 봐야 하는 건지 지금 매도 호가가 있는 것 중에서 좀 낮은 거를 봐야 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가 까다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입찰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또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지역 그 추세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낙찰가율하고 이런 낙찰률하고 이것도 같이 보면서 시장도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낙찰률하고 낙찰가율하고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은 뭐 투자나 경매시장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낙찰률이란 것은 뭐 그달에 진행된 그런 경매 건수 중에서 몇 건이 낙찰됐느냐 이런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낙찰가율이란 것은 감정가 대비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낙찰률이 70%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달에 경매가 10건이 진행됐는데 7건이 낙찰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낙찰률이 약간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영끌 매수족이 매수했던 아파트가 뭐 이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많이 쏟아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로 유입되는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낙찰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시장을 읽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인데 뭐 12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은 낙찰가율은 뭐 120%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8억에 낙찰이 됐다면 뭐 낙찰가율은 80%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장 안에서 그냥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 강남이라든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뭐 선호도가 높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신 깡통 전세 막 이런 지역들이 좀 다수 발생하는 지역들은 관심도가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자들이 안 나타나면 이 물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 낙찰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유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받을 돈이 없을 정도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경매 자체를 기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채권자한테 물어봐요. 한 5억 정도의 낙찰이 되면은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좀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면 5억에 사겠느냐? 이건 이제 채권자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법원에서 이렇게 매수 통지를 합니다.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무행역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채권자가 저는 5억에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매수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경매 자체는 그냥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기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깡통 전세 관련돼서 보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낙찰자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입자들이 그냥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그게 해결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세입자들이 낙찰을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깡통전세 비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을 해야 할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세권이라는 거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나 이런 거 경매할 때는 전세권에 특히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전세권 설정 여부는 이 등기부 등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전세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전세금을 내고 타인의 부동산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 권리. 그래서 이 선순위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력이나 우선 변제권 설정과 함께 보증금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입자는 이 전입신고의 확정 일자만으로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철저한 보호장치를 원하는 세입자는 전세권에 설정한 경우가 좀 적지 않아서 이 전세직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명목으로 배당을 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은 이때는 소멸되고요. 문제는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좀 적을 경우인데 이 경매를 거쳤지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대표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전세를 할 때도 최근에 이러는 거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어떤 게 올렸냐면은 인천 서구의 당화동 A 아파트 전세 매물 설명란에 전세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대기업 다녀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게 본인이 이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전세 맺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 전세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지금 나와 있는 깡통 전세 매물을 보면은 이 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사실. 아무래도 임대인들이 자기 집에 어떤 권리가 등기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등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저는 다르게 약간 주의해야 할 점. 네, 그러니까 깡통 전세로 나오는 매물들을 보면은 거의 입주할 당시 신축 빌라들이 많거든요. 네. 신축 빌라는 시세 확인이 그렇게 비교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세가가 그러니까 적정한지도 이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전세 사기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빌라에 입주하시려는 계약하시려는 분들은 그 인근에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됐었는지 경매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등기해 주는 경우는 없지만 어떻게든 내 권리를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세권 또 임차권 이 부분들 경매에서 주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전세권이 이제 가장 먼저 설정이 돼 있다면 입찰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건 민법상 물권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세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근데 가장 먼저 설정된 전세권자가 만약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혹은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가 돈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그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인수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권리 분석을 잘 철저히 하셔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같이 뭐 합의하에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깡통 전세 관련해서는 그 합의를 잘 안 해주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단독으로 임차인이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그거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깡통 전세 또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물건들을 보면은 거의 다 임차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것은 계약은 종료됐다는 뜻이고요.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여기서 전입이 빠져버리면 제가 대항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내가 만약에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뭐 허그나 이런 데서 이제 대위 변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대위 변제를 신청할 때도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낙찰을 받을 때에는 임차권 등기가 언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임차권 등기된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세입자의 전입일자라든지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입일자를 보고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확정일자 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네. 경매할 때 투자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들 좀 정리된 거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현장을 발로 뛰는 기자로서 네. 현장에 항상 답이 있다. 네. 그게 항상 인정.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면 현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보시는 물건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저도 경매를 받은 적은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뭐요? 현장에 가봐라. 어. 지도만 보고 와서는 안 돼요. 또 위성 지도도 잘 돼 있다 하지만 아니다. 현장에 가봐라. 이 얘기를 항상 하시고 그리고 뭐 저도 뒤져봤지만 이 상권이 죽은 상가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기간 공시 상태인 건 안 된다. 공시. 왜냐하면 네. 나중에 관리비 폭탄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좋은 물건이면 나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계속 안 나가는 물건이 있대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건물 자체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심각한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철칙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그 안 나타나는 게 앞서서도 말씀하신 거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죠? 네. 경매할 때 뭐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 부분 유의해야 되냐? 근데 기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몇 취재를 가지만 많이 더 하셨네. 네. 몇 가지만 더 추가를 네. 드리면 네. 일단 권리 분석은 기본이고요. 네. 경매에서 우리가 이제 싸게 살려고 하는 건데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하는 거고 현장에서 우리가 법원에서 입찰을 할 때 뭐 입찰표 작성 부분에서 많은 실수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찰가를 적을 때 각 단위마다 정해진 숫자를 적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를 한 번씩 밀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쓰고 싶으면은 억 밑에 5자를 써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10억 밑에도 5자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되는 거죠? 네. 50억 원에 낙찰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는 5억 원에 사고 싶은데 50억 원에 낙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잔금 납부를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이 있거든요. 10% 그거를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진짜로. 아, 꽤 많다. 네,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아니면은 우리가 프린트해서 직접 집에서 네. 작성해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미리 작성을 해놓던지 이렇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근데 그걸 계속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를 자꾸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예. 그 결국은 경매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뭐 권리 분석이나 임장 또 연습 많이 하랍니다. 뭐 시력 연습, 예? 펜 쓰는 연습 많이 하시는 그런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경매에 관련돼서 다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경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뭐 혼란스럽고 이 경매 시장도 정말 요즘 화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명한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